안녕하십니까? 오늘도 DM과 관련된 혈액 검사 결과에 대해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전 편에서 BST와 HbA1c에 대해 길게 진행해 봤는데요. 오늘은 인슐린 분비 능력 평가 검사와 그에 따른 당뇨병 타입을 확인하는 것을 이야기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당뇨병 환자는 대부분 인슐린 분비 능력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당뇨병 형태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지만 우리가 많이 들어본 제1형과 제2형 당뇨병은 병력이나 일반적인 혈당 검사 등으로는 감별이 불가능합니다. 1형과 2형으로 구분하는 것은 인슐린 분비 능력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여러 가지 정밀 검사가 필요하죠. 그 중 하나가 오늘 이야기할 인슐린 C펩타이드 베이슬 120분 검사죠. 여러 가지 검사 결과에 따라 인슐린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1형 당뇨병은 IDDM이라고 하여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인데요. 인슐린이 거의 생성되지도 않지만 분비 능력도 없기 때문에 인슐린에 의존해야만 하는 당뇨병이라서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제2형 당뇨병은 NIDDM이라고 하여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이죠. 인슐린이 분비되지만 스스로 분비한 인슐린이 인체에서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거나 인슐린이 상대적으로 결핍되는 것이 원인이라서 인슐린에 꼭 의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 당뇨병이라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우리가 성인 병동에서 보게 되는 환자는 대부분 제2형 당뇨병이 많은데요. 진단명을 보면 이렇게 NIDDM으로 시작하는 진단명이 대부분이죠. 우선 검사 결과지를 보면 인슐린 베이즐이 있고 인슐린 120분이 있죠. 그리고 C펩타이드 베이즐과 C펩타이드 120분이 있습니다. 인슐린 분비 능력 평가를 위해서는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여야 하는데요. 검사 전날 8시부터는 물도 안 되는 MPO 교육이 필요하겠습니다. 인슐린 분비 능력 평가 검사는 식전 검사, 즉 베이즐 검사와 식사 2시간 후에 체열을 하는 것이 120분 검사입니다. 이때 인슐린 검사와 함께 C펩타이드 검사도 같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인슐린은 알겠는데 여기서 왜 C펩타이드가 같이 검사될까요? 기전을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히 이야기하자면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생성될 때에는 인슐린 1개와 C펩타이드 1개로 구성된 프로인슐린이라는 인슐린 전 단계의 호르몬이 먼저 합성됩니다. 이 비활성화 상태의 분자인 프로인슐린은 2개의 분자로 끊어져 분리되어 혈액으로 방출되는데요. 이때 생성되는 물질, 즉 아미노산의 짧은 사슬인데요. 이것이 인슐린과 C펩타이드인 것이죠. C펩타이드는 인슐린과 똑같은 속도로 1대1로 분비되어 인슐린 생성의 지표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건지 한번 볼까요? 인슐린과 같은 속도로 1대1로 분비되면 인슐린만 보면 되지 뭐하러 C펩타이드라는 관심도 없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검사를 시행하는 걸까요? 이미 당뇨병을 진단받게 되면 여러 가지 약물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물 인슐린 치료를 받게 되면 현재 체내의 인슐린이 얼마나 분비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데 인슐린 대신 인슐린과 같은 속도로 1대1로 분비되는 C펩타이드를 보면 환자가 얼마나 인슐린을 분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죠. 인슐린 검사 결과는 인슐린 투약에도 영향을 받지만 간을 통과하면서 일부 파괴되는데 C펩타이드는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혈액 중에 존재합니다. C펩타이드는 신장을 통해 배설이 되죠. 따라서 간질환이 있을 때에는 인슐린의 양이 증가하고 신부전이 있을 때에는 C펩타이드의 양이 증가하므로 환자가 당뇨병 이외의 다른 질환을 동반하고 있는지 따져서 검사 결과를 판단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에게서 24시간 소변 검사를 진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인슐린 베이즐의 공복 상태에서 정상 농도는 약 5에서 16 마이크로 유니트 퍼 밀리리터이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환자는 15에서 40 마이크로 유니트 퍼 밀리리터입니다.
C펩타이드의 정상치는 공복 시 1에서 2 나노그램 퍼 데시리터이고 당부하 시 4에서 6 나노그램 퍼 데시리터이죠. 잠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가자면요. 인슐린은 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 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인슐린에 대한 인체의 반응이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정상적인 기준보다 감소되어 세포의 문을 제대로 열어주지 못하고 작용을 원활하지 못하게 하죠. 그 이외에도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의 기능도 떨어지고 대사작용도 저하되는 여러 가지 총체적인 것을 말하기 때문에 생체 인슐린 저항성을 정확히 그리고 간단히 정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복부 비만과 운동 부족, 열량 과잉 섭취 등으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된다고 알려져 있고,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참 애매하죠? 그래서 당뇨병 환자라면 약을 바꿔야 하는 시점이 있는데요. 그때 꼭 받게 되는 검사 중 하나가 인슐린 C펩타이드 베이즐 120분 검사이니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결과입니다. 조기에 발견된 제2형 당뇨병의 경우 인슐린 분비 능력이 어느 정도 보존되어 있어서 혈당이 매우 높지 않고 인슐린 분비 능력이 어느 정도만 유지된다면 경구 혈당 강화제를 치료약제로 우선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의 대부분은 2형 당뇨병 환자이지만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오랜 기간 당뇨병을 앓아온 환자들을 보면 1형 당뇨병 환자와 같이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1.5형 당뇨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슐린 분비 능력이 많이 저하된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환자들이 인슐린 주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환자들은 인슐린을 맞게 되면 평생 인슐린을 맞아야 한다고 알고 있거나, 또 어떤 분들은 인슐린이 중독성이 있어서 쉽게 끊을 수 없는 약제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환자 상태에 따라 인슐린 주사제에서 먹는 약으로, 먹는 약에서 주사제로 변경이 가능하니까요.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분비돼야 하는 호르몬이고, 인슐린 약제가 인슐린 분비 능력이 많이 감소된 환자나 인슐린 저항성을 가진 환자의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지식으로 인슐린 분비 능력이 현저히 감소된 환자가 자꾸만 인슐린을 거부하고 먹는 약만 고집하게 되면 남아있는 인슐린 분비 능력도 잃어버리고 당뇨병 치료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평생 인슐린 치료만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전 편에 말씀드린 BST, HbA1c도 지속적으로 검사해야 하지만 인슐린 분비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기적인 검사를 하고 적절한 약제로 조절을 계속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환자에게도 협조를 잘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 인슐린에 대해 조금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인슐린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렌지아TV 오늘 하루도 무사히.